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현재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이 잠정 보관 중입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와 이를 입증할 근거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후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으며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청문회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두 번째 청문회는 26일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룹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이 탄핵 여론을 부추기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쟁을 위한 청문회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청문회 강행 시 불참하거나 일부만 참석해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씨의 증언이 수사 외압 의혹의 결정적 증거라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1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내정을 방송 장악용 인사로 규정하고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이사 선임 문제를 따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유세가 중단되었습니다.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는 도중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후 6시 1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오른쪽 목 뒤를 만진 직후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곧바로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간헐적으로 총성이 계속되었으며 유세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이거나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고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하며 USA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연단을 내려와 이동했으며 이때 오른쪽 귀 위쪽 및 뺨에서 피가 관측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차를 타고 유세장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괜찮으며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응해준 법집행 인력과 응급구조대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경호국은 보호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며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가 정보는 가능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3일 하마스 고위 지휘관을 제거하기 위해 가자지구 인도주의 구역을 폭격한 결과 최소 90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난민 캠프가 밀집한 칸유니스 서쪽 해안의 알마와시 지역을 공격하여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였으며 부상자는 300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지휘관 무함마드 데이프와 라파 살라메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프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과거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으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배자 명단 맨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인 수십 명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폭격으로 데이프가 제거되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매체는 데이프가 폭격으로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이스라엘군이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이번 작전을 승인했으며 벙커버스터 등 대형 폭탄 5기가 사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선 하마스 고위급 암살 시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온다습하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모기 유충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말라리아 모기 밀도가 3배나 증가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늪지에 드론을 사용해 살충제를 뿌리고 숲풀 인근에는 모기 채집망을 설치해 개체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말라리아 모기 밀도가 평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늘어나면서 방역 작업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발령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때이른 폭염과 폭우가 지목됩니다. 비가 내린 후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물웅덩이에서 모기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김현우 질병관리청 매개체 분석과 보건연구사는 온도가 높으면 모기 유충이 10일이 걸리는 성충이 7일 만에 성충으로 성장할 수 있고 비가 오면 유충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강원도나 경기 북부에서 발생하던 말라리아가 최근에는 서울로 남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 양천구에는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으며 서울시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시의 13개 자치구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 말라리아 모기가 급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는 열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병으로 현재 백신이 없기 때문에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 인구가 2084년에 102억 9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상은 10년 전보다 더 앞당겨진 것으로 2100년에는 101억 8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구본부장 존 윌모트는 세계 인구가 금세기 안에 정점을 찍을 확률이 80%로 상당히 높다며 이는 10년 전의 30%에 비해 큰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인구 전망 2024 보고서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출산율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4억 2천만 명에서 2100년에는 6억 3,3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인도의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들은 1990년보다 평균 한 명의 아이를 덜 낳고 있으며 지난해 전 세계 출산율은 2.25명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수치가 2.1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등에서는 1.4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임기 여성 수의 증가로 인해 인구는 금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유엔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합니다. 화이자는 하루 한 번 먹는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 개발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물은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피하 주사 형태의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됩니다. 다누글리프론은 GLP-1 기반 비만 치료제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음식 소화 속도를 늦추며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하루 1회 복용하는 알약 형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형을 찾아냈습니다. 화이자의 연구개발 책임자 미카엘 돌스티는 다누글리프론의 1일 1회 제형이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로 젯바운드는 올해 매출 7천억 원을 넘겼고 위고비는 1분기 매출이 1조 2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슈타티스타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올해 약 780억 달러에서 2030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화이자는 팬데믹 당시 백신과 치료제를 빠르게 개발했지만 다른 의약품 경쟁에서는 밀렸습니다. 이에 피하 주사를 건너뛰고 경구형 치료제로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누글리프론은 다양한 용량 시험을 통해 최적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16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0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장맛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우산을 챙기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